나는 올해 72이다. 이제는 거울을 봐도 낯설 만큼 주름이 깊어졌고 아침마다 무릎이 먼저 나를 깨운다. 젊을 땐 하루 12시간씩 일해도 멀쩡하던 몸이었는데 이제는 계단 몇 개만 올라가도 숨이 찬다. 사람들은 나를 두고 자식복 없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나는 그 말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적어도 나는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젊었을 땐 가난했다. 아니, 가난이라는 말로는 부족했다. 먹고 사는 게 전쟁이었다. 공사판에서 막노동을 하고 밤에는 대리운전 비슷한 일까지 하며 하루를 버텼다. 손에 쥐는 돈은 많지 않았지만 아이들 학비만큼은 어떻게든 챙겼다. 아버지, 저는 괜찮아요. 학원 안 다녀도 돼요. 큰아이가 그렇게 말했을 때 나는 오히려 화를 냈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 아버지가 못나서 그렇지. 너는 배워야 사람 된다. 그 말이 아이를 위한 말이라 믿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나는 아이의 마음보다 내 책임감에 취해 있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아내는 늘 나보다 더 고단했다. 나는 밖에서 일이라도 했지만 아내는 집에서 아이 둘을 키우며 하루 종일 쉬지 못했다. 그래도 아내는 불평 한 번 하지 않았다. 여보, 애들만 잘 크면 됐지 뭐. 그 말이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더 악착같이 일했다. 하지만 세월은 잔인했다. 아이들이 커갈수록 우리는 점점 더 뒤로 밀려났다. 큰아이가 대학에 들어갔을 때 집안 형편은 이미 바닥이었다.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전세금을 빼고 친척들에게 손을 벌렸다. 그때 느꼈던 수치심은 아직도 생생하다. 그래도 참고 버텼다. 자식만 잘 되면 된다. 그 말 하나로 작은 아이는 취업이 늦었다. 30이 넘어도 자리를 못 잡자 나는 속이 타들어갔다. 하지만 겉으로는 웃으며 말했다. 괜찮다. 요즘 세상이 원래 그렇다. 그 말 뒤에는 밤마다 잠 못 이루는 아버지의 불안이 숨어 있었다. 그러다 어느 날 아내가 쓰러졌다. 갑작스러운 뇌졸중이었다. 병원 복도에서 의사의 말을 듣는데 귀에서 웅소리만 났다. 회복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아내는 몸의 절반을 제대로 쓰지 못했고 나는 하루아침에 간병인이 되었다. 아이들에게 전화를 했다. 큰아이는 직장 때문에 바쁘다고 했고 작은아이는 시간 내보겠다고 말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믿었다. 그래도 자식이니까 마지막엔 곁에 있어줄 거라고. 하지만 그 믿음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나는 아직 알지 못했다. 병실 창밖으로 해가 질 때 아내가 내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여보, 혹시 나 없어도 애들 원망하지는 마.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아내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걸까? 그리고 그날 밤 나는 평생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 혹시 우리는 너무 많은 걸 내주기만 한 건 아닐까? 이 질문이 앞으로 내 삶을 이렇게까지 흔들 줄은 그땐 상상도 하지 못했다. 아내가 쓰러진 뒤로 병원은 우리 집이 되었다. 아침은 병원 식당에서, 밤은 접이식 의자 위에서 보냈다. 허리는 점점 굽어갔고 손목은 수액 꺼는 법과 기적이 갈아주는 법에 익숙해졌다. 아내는 말수가 줄었다. 가끔 나를 보며 미안하다는 눈빛을 보낼 뿐이었다. 나는 그런 아내에게 괜히 큰 소리를 냈다. 당신이 왜 미안해? 우리가 같이 살아온 세월이 얼만데. 하지만 그 말은 아내보다 나 자신을 위로하려는 말이었는지도 모른다. 큰아이는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병실에 들렀다. 정장을 입은 채 서둘러 들어왔다가 시계를 보고는 금방 일어났다. 아버지,
회사에서 자꾸 눈치 줘서요. 그래도 최대한 시간 내볼게요.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었다. 요즘 세상에 회사 눈치 안 보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래서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괜찮다. 내일 먼저 해라. 하지만 그 말 뒤에는 그래도 엄마인데 라는 말이 끝내 나오지 못한 채 남아 있었다. 작은 아이는 더 솔직했다. 아예 병원에 잘 오지 않았다. 아버지, 솔직히 말해서 제가 가도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 말에 순간 말문이 막혔다. 그건 그렇지 그래도 엄마 얼굴은 봐야지. 그러자 작은 아이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아버지, 요즘 저도 너무 힘들어요. 저도 제 인생 살아야죠.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처음으로 자식과 나 사이에 선이 그어졌다는 느낌을 받았다. 며칠 뒤 병원에서 상담을 요청했다. 아내의 재활치료와 장기 간병에 대한 이야기였다. 간호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보호자분,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가족분들과 상의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날 저녁 아이들에게 다시 연락했다. 이번엔 돈 이야기였다. 큰아이는 계산기를 두드리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 보험은 어떻게 돼요? 국가 지원은 받을 수 없어요? 작은아이는 더 직설적이었다. 아버지,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죠. 그렇게 오래 병원에 계시면. 아버지 노후는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내 노후? 나는 그 단어를 평생 입에 올린 적이 없었다. 노후라는 건 자식이 잘 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라 믿었으니까. 엄마 치료비 이야기하는데 그게 지금 할 말이냐? 내가 목소리를 높이자 작은 아이는 한숨을 쉬었다. 아버지, 화내지 마세요. 결국 선택은 아버지가 하신 거잖아요. 그 말이 가슴을 찔렀다. 칼처럼 정확하게. 그날 밤 병실에서 혼자 울었다. 아내는 잠들어 있었고 나는 숨죽여 울었다. 선택은 내가 했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내가 아이들을 위해 희생한 모든 순간들이 그들의 기준에서는 그저 아버지의 선택이었던 걸까? 며칠 뒤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큰아이가 나를 따로 불렀다. 아버지, 형제끼리 상의했는데요. 그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혹시 요양병원 쪽도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집에서 모시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나는 말을 잇지 못했다. 요양병원. 그 단어는 마치 아내를 포기하라는 말처럼 들렸다. 엄마가 집에 가고 싶어 한다. 내 말에 큰아이는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 저희도 엄마 사랑해요. 근데 감당이 안 돼요. 그날 이후 나는 아이들과 이야기하는 게 두려워졌다. 전화가 울리면 가슴이 먼저 철렁 내려앉았다. 그리고 어느 날 아내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여보, 나 요양병원 가도 돼.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완전히 무너졌다. 아내가 요양병원 가도 된다고 말했을 때 나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한 척했다.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았다. 무슨 소리야? 조금만 더 버티면 좋아질 수도 있어. 아내는 힘겹게 고개를 저었다. 말을 잇는 것조차 벅찬 상태였지만 그 눈빛만큼은 또렷했다. 여보, 당신 얼굴이 너무 늙었어. 그 말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나는 거울을 보지 않아도 알고 있었다. 아내가 쓰러진 뒤 나는 순식간에 늙어버렸다는 걸. 아내는 내 손을 붙잡고 천천히 말했다. 나 때문에. 당신 인생까지 같이 무너지게 하지 말자. 그 말은 부탁이었고 동시에 마지막 배려였다. 결국 요양병원을 알아보게 되었다. 아이들은 빠르게 움직였다. 인터넷으로 몇 군데를 찾아 링크를 보내왔고
비용표를 비교해 정리해 주었다. 그 모습이 고맙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너무 익숙해서 더 서러웠다. 마치 물건을 고르듯 아내의 남은 시간을 고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요양병원 첫 방문 날 아내는 병실 창문을 오래 바라봤다. 밖에는 겨울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여보, 저기 좀 봐. 해가 참 좋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아내가 병실에 들어간 첫날 밤 집에 돌아와 불을 켜는데 집이 이렇게 넓었나 싶을 정도로 조용했다. 아내의 신발이 현관에 그대로 놓여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다. 소리내 울지도 못하고 어깨만 들썩이며 울었다. 며칠 뒤 요양병원에서 전화가 왔다. 보호자분, 어머님 상태가 조금 안 좋아지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아내는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고 있었다. 나는 침대 옆에 앉아 계속 말을 걸었다. 여보, 나왔어. 당신 좋아하는 귤도 사왔어. 아내는 미약하게 웃었다. 그리고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다. 여보, 아이들 원망하지 마. 또 그 말이었다. 나는 고개를 세차게 흔들었다. 그런 말 하지 마. 당신 걱정이나 해. 아내는 내 손을 꼭 쥐며 마지막 힘을 쥐어짜듯 말했다. 당신, 이제는 당신 인생 살아. 그 말이 아내가 나에게 남긴 마지막 말이었다. 그날 밤 아내는 조용히 떠났다. 장례식장은 생각보다 빨리 준비됐다. 아이들도 왔다. 검은 옷을 입고 조용히 인사를 받았다. 사람들은 말했다. 그래도 자식들이 다 있으니 외롭지는 않으시겠어요. 나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외롭다는 말의 의미를 그들은 몰랐기 때문이다. 장례를 마치고 며칠 뒤 아이들이 다시 나를 불렀다. 이번엔 집이 아니라 조용한 카페였다. 큰아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아버지, 이제 정리할 건 정리해야죠. 나는 그 말의 뜻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작은아이가 말을 이었다. 아버지도 이제 연세 있으시니까 재산 문제는 미리 해두는 게 좋잖아요. 그 순간 아내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다. 이제는 당신 인생 살아. 하지만 그 말과 지금 이 자리는 너무도 멀어 보였다. 카페 안은 조용했다. 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지만 내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큰아이는 준비해 온 듯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작은아이는 스마트폰으로 무언가를 확인하며 말없이 앉아 있었다. 아버지, 이건 그냥 참고용이에요. 큰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봉투 안에는 집 등기부, 통장 목록, 보험 내역이 정리돼 있었다. 누가 봐도 미리 준비한 자료였다. 나는 그 종이들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물었다. 이걸 왜 너희가 정리하고 있냐? 잠깐의 침묵. 작은아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아버지 혼자 두면 복잡하시잖아요. 저희가 도와드리는 거죠. 도와준다. 그 말이 이상하게 가볍게 들렸다. 그래서 내가 짧게 묻자 큰아이가 숨을 고르고 말했다. 아버지 연세도 있고 혹시 나중에 아프시기라도 하면 미리 정리해 두는 게 서로 좋잖아요. 서로 좋다. 그 서로 속에 나는 정말 포함되어 있는 걸까? 나는 서류를 밀어놓으며 말했다. 아직 안 죽었다. 그 말에 두 아이 모두 놀란 표정을 지었다. 아버지, 그런 말 좀 하지 마세요. 큰아이가 당황하며 말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내 속에 쌓여있던 말들이 조금씩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너희 엄마 장례 끝난 지 얼마나 됐다고 이런 얘기를 꺼내냐. 작은아이가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아버지, 현실적으로 생각하자는 거예요.
현실. 그 단어는 이제 칼처럼 느껴졌다. 너희한테 현실은 돈이냐? 내 목소리가 커지자 카페 안 사람들이 슬쩍 우리 쪽을 바라봤다. 큰아이는 급히 손을 내저었다. 아버지,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도 아버지 걱정해서. 나는 말을 끊었다. 걱정이면 엄마 살아있을 때 조금 더 오지 그랬냐? 그 말에 작은아이가 고개를 들었다. 아버지, 그 얘긴 이제 그만해요. 이미 끝난 일이잖아요. 끝난 일. 아내의 죽음이 그저 끝난 일이었다. 그날 대화는 그렇게 끝났다. 아무 결론도 없이 서로 더 큰 상처만 남긴 채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처음으로 아이들에게 전화를 걸지 않겠다고 마음먹었다. 며칠이 지나도 전화는 오지 않았다. 처음엔 화가 났다가 그 다음엔 서운함이 밀려왔고 마지막엔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해졌다. 아침에 눈을 떠도 누군가에게 미안할 일이 없었다. 밥을 먹을 때도 눈치 볼 사람이 없었다. 동네 공원을 걷다. 노인정 앞을 지나게 됐다. 그곳에서 비슷한 나이의 사람들이 장기를 두고 있었다. 한 노인이 나를 보며 말했다. 처음 보는 얼굴이네. 한 판 둘래요? 나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이후 나는 그곳에 자주 나갔다. 이상하게도 처음 만난 사람들과는 말이 잘 통했다. 누구도 내 재산을 묻지 않았고 누구도 내 선택을 평가하지 않았다. 그저 오늘 아픈 데는 없는지 밥은 먹었는지 그런 이야기뿐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문득 아내의 마지막 말을 떠올렸다. 이제는 당신 인생 살아. 그 말이 조금씩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아직 나는 몰랐다. 이 선택이 아이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아이들과 연락을 끊고 지낸 지 2달쯤 지났을 때였다. 처음엔 일부러 전화를 보지 않았다. 나도 모르게 기대가 생길까 봐서였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기대 대신 익숙함이 자리 잡았다. 아침에 눈을 떠도 전화기를 먼저 찾지 않게 되었고 저녁이 되어도 괜히 허전해하지도 않았다. 사람은 참 이상하다. 없어지면 죽을 것 같던 것들도 어느 순간엔 없는 게 더 편해진다. 그날도 평소처럼 공원에 나가 장기를 두고 노인정에서 막걸리 한 잔을 나눴다. 집에 돌아와 라면을 끓여 먹고 TV를 켜려는 순간이었다. 전화가 울렸다. 큰아이 이름이 화면에 떠 있었다. 순간 손이 굳었다. 받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한참을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큰아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버지, 잘 지내셨어요? 그 한마디에 가슴이 묘하게 저렸다. 하지만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응, 잘 지낸다. 큰아이는 잠시 말을 고르다 조심스럽게 물었다. 요즘 집은 그대로 계시죠? 그 질문이 왜 그렇게 불편하게 들렸는지 나도 모르겠다. 왜? 짧게 대답했다. 아니에요, 그냥. 혹시 불편하실까 봐요. 그날 통화는 길지 않았다. 안부 몇 마디, 건강 이야기 몇 마디로 끝났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결정을 내렸다. 다음 주 부동산에 갔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처분하기로 마음먹은 것이다. 이 집은 아이들이 어릴 때 뛰놀던 곳이었고 아내와 수없이 말다툼도 하고 웃기도 했던 곳이었다. 하지만 이제 이 집엔
나 혼자였다. 어르신, 조금 아쉽긴 하지만 지금 시기가 나쁘진 않습니다. 중개인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뒤 집을 보러 온 사람들이 드나들기 시작했다. 그때서야 아이들에게 연락이 왔다. 이번엔 작은 아이였다. 아버지, 집 내놓으셨어요? 목소리가 전보다 높아져 있었다. 그래. 짧게 대답하자 작은 아이가 급히 말했다. 왜요? 저희랑 상의도 없이요? 나는 조용히 말했다. 내 집이다. 그 말에 작은 아이는 말을 잇지 못했다. 며칠 후 아이들이 집으로 찾아왔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이었다. 큰아이는 집안을 둘러보며 말했다. 아버지, 이 집을 왜 굳이 파세요? 그냥 두셔도 되잖아요. 나는 소파에 앉아 차를 따르며 말했다. 크다. 혼자 살기엔. 작은 아이는 참다 못한 듯 말했다. 아버지, 이 집 나중에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 말에 나는 차잔을 내려놓고 아이들을 바라봤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쓰려고 판다. 그 순간 아이들의 표정이 굳어졌다. 큰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나중에 남는 건요? 나는 천천히 말했다.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한다. 그날 이후 아이들의 연락은 부쩍 잦아졌다. 하지만 그 관심 속에는 이상하게도 따뜻함보다는 초조함이 묻어 있었다. 그리고 집 매매 계약이 완료되던 날 큰아이가 말했다. 아버지, 그 돈은 어디에 두실 거예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내 인생에 집을 판 뒤 나는 작은 원룸으로 옮겼다. 처음엔 좁아 보였지만 살다 보니 딱 좋았다. 청소할 곳도 적고 난방비 걱정도 덜했다. 무엇보다 이 집에는 누구의 눈치도 없었다. 아침에 일어나 커튼을 열고 천천히 커피를 마셨다. 아내가 있을 땐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이다. 그땐 늘 바빴고 늘 누군가를 먼저 챙겨야 했다. 집을 판 돈의 일부로 나는 작은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다. 멀리 가지도 않았다. 기차 타고 1~2시간 거리, 바닷가에 앉아 파도 소리를 듣고 시장에서 따뜻한 국밥을 먹었다. 그렇게 사는 게 이렇게 편할 줄은 몰랐다. 하지만 아이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했다. 어느 날 큰아이가 다시 찾아왔다. 표정이 굳어 있었다. 아버지, 요즘 여기저기 다니신다면서요? 그래. 그 돈 그렇게 쓰셔도 되는 거예요? 그 말에 나는 웃음이 나왔다. 왜 안 되냐? 큰아이는 한숨을 쉬었다. 아버지, 그건 결국 저희 몫이 될 수도 있는 돈이잖아요. 그 순간 마지막 남아있던 기대가 완전히 사라졌다. 그건 너희 몫이 아니다. 내 말에 큰아이는 당황한 얼굴이 됐다. 아버지, 그럼 저희는 뭐예요? 나는 천천히 말했다. 내 자식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작은 아이는 전화를 걸어 화를 냈다. 아버지, 이기적이세요.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그래. 이제 좀 이기적으로 살려고. 그날 밤 혼자 앉아 아내 사진을 꺼내 놓았다. 사진 속 아내는 여전히 웃고 있었다. 여보,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 사진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나는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다. 며칠 뒤 나는 노인정에서 알게 된 사람들과 작은 모임을 만들었다. 매주 한 번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이었다. 그곳에서 누군가 나에게 말했다. 형님, 얼굴이 좋아지셨어요. 그 말이 이렇게 고마울 줄은 몰랐다. 아이들에게서 연락이 줄어들자
오히려 마음은 가벼워졌다. 미안함도 분노도 조금씩 사라졌다. 어느 날 밤 나는 노트에 한 줄을 적었다. 나는 이제 누군가의 노후가 아니라 나 자신의 현재를 산다. 그 문장을 적고 나서 눈물이 났다. 슬퍼서가 아니라 늦게라도 나를 찾은 것 같아서였다. 하지만 이 선택이 완전히 끝은 아니었다. 아직 마지막 이야기가 남아 있었다. 아이들에게서 연락이 완전히 끊긴 줄 알았을 때였다. 전화벨이 울렸다. 이번엔 두 아이가 함께였다. 아버지, 잠깐 만나서 얘기 좀 해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나는 이유를 묻지 않았다. 이미 짐작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병원 근처 작은 식당에서 만났다. 그곳은 아내가 입원해 있던 병원 앞이었다. 아이들이 장소를 정한 이유를 나는 굳이 묻지 않았다. 큰아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아버지, 저희도 생각 많이 했어요. 작은아이가 말을 이었다. 그래서 정리된 얘기를 드리려고요. 정리된 얘기. 그 말이 묘하게 차갑게 들렸다. 아버지, 이렇게 사시면 나중에 정말 혼자 되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혼자다. 그 말에 두 아이 모두 잠시 말을 잃었다. 큰아이는 서류 하나를 꺼냈다. 이번엔 봉투도 없었다. 그냥 접힌 종이었다. 아버지, 이건 요구가 아니라 제안이에요. 제안이라는 말에 나는 웃었다. 말해라. 집 한 돈 일부를 저희 명의로 미리 나눠두시면 어떨까요? 아버지 생활비는 저희가 책임질게요.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그게 너희가 생각한 최선이냐? 작은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를 위해서예요.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다. 그럼 내가 죽을 때까지 너희 허락받고 돈 써야 하겠네. 큰아이는 급히 말했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나는 말을 끊었다. 그런 뜻이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아버지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말했다. 너희 엄마는 마지막까지 너희 원망하지 말라더라. 아이들의 표정이 굳었다. 그 말 지키려고 나도 애써봤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나는 말을 이었다. 하지만 내 인생까지 저당 잡히면서 그럴 필요는 없더라. 나는 식탁 위에 작은 봉투를 올려놓았다. 안에는 내가 직접 쓴 종이가 들어 있었다. 유언은 아니다. 그냥 내 마음이다. 아이들은 그 봉투를 열지 못했다. 나는 내가 번 돈으로 내 남은 시간을 살 거다. 병원비도 요양비도 내가 알아서 준비했다. 그 말을 듣고 작은아이가 울먹였다. 아버지, 그럼 저희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너희는 이미 너희 인생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걸로 충분하다. 자리를 일어나며 나는 덧붙였다. 나한테 부모는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이었다. 이제 그 책임 내 자신에게 돌린다. 밖으로 나오자 바람이 차가웠다. 하지만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가벼웠다. 집으로 돌아와 나는 봉투 하나를 더 꺼냈다. 아내 사진 옆에 조심히 올려두었다. 여보, 당신 말대로 살아보고 있다. 창밖에는 해가 지고 있었다. 그날의 노을은 유난히 붉었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이 이야기가 자식에 대한 복수도 단절도 아니라는 것을. 그저 늦게 배운
한 사람의 삶이라는 것을. 아이들과의 마지막 만남 이후 며칠 동안 나는 아무와도 연락하지 않았다. 전화를 꺼두지도 않았고 일부러 피하지도 않았다. 그저 기다리지 않았을 뿐이다. 기다리지 않으니 마음이 조용해졌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을 일도 없었고 괜한 기대에 스스로를 괴롭히지도 않았다. 아침마다 동네 빵집에서 식빵을 하나 사고 공원 벤치에 앉아 비둘기들을 바라봤다. 그 단순한 시간이 이렇게 소중할 줄은 평생 몰랐다. 그러던 어느 날 노인정에서 같이 장기를 두던 박 노인이 말을 꺼냈다. 형님, 요즘 표정이 좀 달라졌어요. 어떻게? 덜 쓸쓸해 보인다 해야 하나. 나는 잠시 생각하다 솔직하게 말했다. 이제야 나를 사는 것 같아서 그래. 박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거 쉽지 않은데 잘하셨어요. 그 말이 어찌나 큰 위로가 되던지 나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며칠 뒤 동네 복지관에서 시니어 여행 프로그램 안내문을 봤다. 당일치기였다. 바닷가에 가서 밥 먹고 걷고 사진 찍고 오는 일정. 예전 같았으면 쓸데없는데 돈 쓴다라며 지나쳤을 것이다. 하지만 그날은 신청서를 들고 잠시 서 있었다. 그리고 신청했다. 여행날 버스에 올라타니 대부분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었다. 누군가는 혼자였고, 누군가는 배우자를 잃었고, 누군가는 자식과 멀어졌다고 했다. 이상하게도 그 이야기를 듣는데 슬프지 않았다. 오히려 서로를 이해하고 있다는 안도감이 들었다. 바닷가에서 사진을 찍어주던 젊은 자원봉사자가 말했다. 아버님, 웃으세요. 지금 모습 너무 좋아요. 나는 아내가 살아 있었다면 이 말을 가장 먼저 해주고 싶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보, 나 지금 웃고 있다. 속으로 그렇게 말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문자가 하나 와 있었다. 큰아이였다. 아버지, 그날 말 이해는 못했지만 계속 생각해 봤어요. 나는 바로 답하지 않았다. 답을 서두르고 싶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노트를 꺼내 이야기를 적기 시작했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글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남기는 기록이었다. 나는 누군가의 부모이기 전에 한 사람이었다. 그 문장을 적고 나서 한참을 바라봤다. 다음 날 아이에게 답장을 보냈다. 이해 못해도 된다. 다만 각자 자기 인생은 존중하자.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말을 담았다. 며칠 후 작은아이에게도 연락이 왔다. 아버지, 가끔 밥은 같이 먹을 수 있죠? 그 문자를 보며 나는 한참을 웃었다.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지 않았다. 그래, 그렇게 답했다. 그날 나는 알았다. 거리를 둔다고 해서 사랑이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걸. 그리고 모든 관계는 서로 숨쉴 공간이 필요하다는 걸. 요즘 나는 아침마다 거울을 본다. 주름은 여전하고 머리카락은 더 휘어졌지만 예전보다 눈빛이 덜 불안하다.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괜찮아졌고 누군가의 기대를 채우지 않아도 불안하지 않다. 가끔 아이들과 밥을 먹는다. 예전처럼 잔소리도 없고 계획을 묻지도 않는다. 그저 잘 지내냐? 그 한마디면 충분하다. 나는 더 이상 완벽한 아버지가 아니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거짓 없는 나다. 아내 사진 앞에 오늘도 인사를 했다.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 늦어도 괜찮더라.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 말을 덧붙였다. 이 이야기를 듣는 누군가가 조금 덜 외로워진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요즘 나는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일정해졌다. 누가 깨워서도 아니고 어디에 급히 갈 곳이 있어서도 아니다. 그저 눈이 떠지면 천천히 일어난다. 이전엔 아침이 늘 전쟁 같았다. 아이들 학교, 아내의 일정, 돈 걱정, 눈을 뜨는 순간부터 누군가를 위해 움직여야 했다. 이제는 아침 햇살이 내 하루의 시작을 알려준다. 주전자에 물을 올리고 커피를 내리며 창밖을 본다. 그 짧은 시간이 이렇게 평온할 수 있다는 걸 나는 왜 이제야 알았을까? 동네 마트에서 혼자 먹을 반찬을 고른다. 예전 같으면 이런 건 비싸다. 이건 쓸데없다. 하며 내려놓았을 물건을 이젠 그냥 산다. 사치가 아니라 허락이다. 나 자신에게 주는 허락. 마트 계산대에서 직원이 웃으며 말한다. 어르신, 오늘도 장 보셨어요? 그 말 한마디에 이상하게도 존재를 인정받는 기분이 든다. 아이들과는 한 달에 한두 번 밥을 먹는다. 전처럼 자주 연락하지도 서로의 생활을 캐묻지도 않는다. 큰아이는 여전히 바쁘다. 작은아이는 여전히 불안해 보인다. 하지만 그건 그들의 몫이다. 어느 날 큰아이가 물었다. 아버지, 외롭지 않으세요? 나는 잠시 생각하다 솔직히 대답했다. 외로울 때도 있다. 큰아이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내가 말을 이었다. 불안하진 않다. 그 차이를 아이는 아직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다. 외로움은 견딜 수 있지만 불안은 사람을 망가뜨린다는 걸 나는 더 이상 아이들이 내 노후를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 생각이 아이들을 짓눌렀고 나를 비참하게 만들었다는 걸 이제야 알았다. 아내의 물건은 조금씩 정리했다. 한꺼번에 하지 않았다. 그건 너무 잔인했으니까. 옷장 깊숙한 곳에서 아내의 수첩 하나를 발견했다. 날짜도 없는 메모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다. 오늘도 당신 허리 아파 보여서 말 못 꺼냈다. 아이들 앞에서는 웃어야지. 당신 너무 애쓴다. 나는 그 수첩을 덮고 한참을 울었다. 소리 없이 어깨만 들썩이며 아내는 끝까지 나보다 아이들을 먼저 생각했고 나보다 나를 더 걱정했다. 그날 이후 나는 매주 한 번 아내가 좋아하던 국밥집에 간다. 혼자서 먹는다. 그게 아내와의 약속 같아서다. 사람들은 묻는다. 그래도 자식한테 조금은 남겨줘야 하지 않나요? 나는 웃으며 대답한다. 남겨줄 게 있으면 이미 남긴 겁니다. 나는 아이들에게 돈보다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남겼다고 믿는다. 돈은 사랑을 증명하지 못한다. 오히려 사랑을 망치는 경우를 나는 너무 많이 봤다. 내가 남긴 돈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 쓰는 게 맞다. 그건 욕심이 아니라 책임이다. 복지관에서 글쓰기 수업을 듣기 시작했다. 처음엔 연필 잡는 것도 어색했다. 강사가 말했다. 잘 쓰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살아온 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 말에 가슴이 울컥했다. 나는 내 이야기를 썼다. 부끄럽지 않게, 꾸미지 않고. 어느 날 한 사람이 내 글을 읽고 울었다. 제 이야기 같아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알았다. 이 삶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나는 유언장을 쓰지 않았다. 대신 정리된 계획서를 만들었다. 병원비, 요양비, 장례비, 아이들이 부담지지 않도록. 그건 아이들을 밀어내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자유롭게 해주기 위함이다.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도 비슷한 마음이라면 이 말을 전하고 싶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애썼다. 누군가를 위해 살았던 시간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건 당신의 역사다. 이제 조금 늦어도 괜찮다. 조금 이기적이어도 괜찮다. 당신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날은 유난히 해가 길었다. 해가 져야 할 시간인데도 창가엔 아직 빛이 남아 있었다. 나는 책을 읽다 말고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전화가 울렸다. 이번엔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잠시 망설이던 목소리가 들렸다. 아버지 저예요. 작은 아이였다. 말해. 오늘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요. 예전 같았으면 이 한마디에 가슴이 먼저 뛰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차분했다. 그래. 잘 지내냐? 네, 그냥요. 짧은 침묵. 그 사이로 아이의 숨소리가 들렸다. 아버지, 저도 요즘 좀 힘들어요. 나는 말없이 들었다. 조언하지도 위로하려 애쓰지도 않았다. 그저 아버지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그래, 그럴 수 있다. 그 말이 아이를 울렸다. 울음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흘러왔다. 아버지는 괜찮으세요? 나는 창밖을 보며 말했다. 괜찮아지고 있다. 그 말은 거짓이 아니었다. 며칠 뒤 나는 정기 검진을 위해 병원에 갔다. 대기실에는 나보다 조금 더 젊어 보이는 사람들, 조금 더 늙어 보이는 사람들, 각자의 시간을 안고 앉아 있었다. 옆자리에 앉은 노인이 갑자기 말을 걸었다. 어디 아프세요? 아직은 아닙니다. 그는 씁쓸하게 웃었다. 아직이라는 말이 좋네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자식들은요? 그가 물었다. 나는 잠시 생각하다 짧게 말했다. 각자 살고 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오히려 위로처럼 느껴졌다. 밤이 되면 가끔 죄책감이 고개를 든다. 내가 너무 멀어진 건 아닐까? 아이들을 버린 건 아닐까? 그럴 때면 아내의 수첩을 다시 펼친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해줬어. 그 문장을 몇 번이고 읽는다. 죄책감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울 뿐이다. 나는 요즘 라디오를 듣는다. 예전엔 시끄럽다고 꺼버리던 라디오였다. 사연을 듣다 보면 남의 이야기 같지 않다. 누군가는 나보다 아프고 누군가는 나보다 외롭다. 그 사실이 이상하게 나를 살게 한다. 아침마다 화분에 물을 준다. 아내가 남긴 화분이다. 잎이 하나 더 나올 때마다 나는 속으로 말한다. 잘 크고 있구나. 그 말은 식물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하는 말 같았다. 작은 아이와 국밥을 먹었다. 말이 많지 않았다. 아버지, 저 어릴 때 기억나요? 기억나지. 그땐 아버지가 항상 무서웠어요. 나는 웃었다. 그래, 나도 그랬다. 근데요, 아이가 말했다. 지금은 좀 편해요. 그 말에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편하다는 말이 이렇게 고마울 줄은 몰랐다. 나는 이제 모든 걸 남기려 하지 않는다. 대신 놓아준다. 사진도, 물건도, 기대도 놓아주니
손이 가벼워졌다. 가벼워지니 걸음이 느려졌다. 느려지니 주변이 보였다. 사람들은 노년을 마지막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나는 안다. 마지막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걸. 오늘도 해는 떴고 나는 숨 쉬고 있다. 그것이면 충분하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아픈 분이 있다면 이 말만은 꼭 전하고 싶다. 당신은 이기적인 게 아니다. 늦은 것도 아니다. 부족하지도 않다. 당신은 이제야 자신의 차례가 온 것이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묘하다. 말하지 않으면 없는 줄 안다. 하지만 말하지 못한 마음일수록 더 오래 남는다. 아이들과 거리를 두고 지내면서 나는 자주 이런 생각을 했다. 내가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았던 걸까? 아니다. 너무 사랑해서 모든 걸 내주려고 했을 뿐이다. 그게 아이들에겐 짐이 되었고 나에겐 상처가 되었다. 어느 날 밤 잠이 오지 않아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나는 잘못 살았던 걸까? 대답은 없었지만 그 질문을 입 밖으로 냈다는 것만으로 조금은 가벼워졌다. 그날 밤 아내가 꿈에 나왔다. 젊었을 때 모습도 아니고 병원에 누워있던 모습도 아니었다. 딱 우리가 가장 평범하게 살던 시절, 시장에서 장을 보던 그 얼굴이었다. 아내는 웃으며 말했다. 여보, 당신 이제야 좀 사람 같아. 나는 울면서 물었다. 내가 너무 늦은 거 아니야? 아내는 고개를 저었다. 늦은 건 없어. 다만 조금 돌아왔을 뿐이지. 잠에서 깼을 때 베개가 젖어 있었다. 하지만 가슴은 이상하게 따뜻했다. 나는 병원에서 영양 상담을 받았다. 살면서 처음이었다. 어르신, 이제는 본인 몸부터 챙기셔야죠. 그 말이 낯설었다. 누군가가 나를 챙기라고 말해준 게 처음이었으니까. 밥을 제때 먹고 약을 챙기고 하루에 한 번은 꼭 걷는다. 대단한 변화는 아니지만 확실한 변화였다. 이제 나는 내 편이 되기로 했다. 어느 날 큰아이가 술에 취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다. 아버지, 사실 무서웠어요. 뭐가? 아버지처럼 살게 될까 봐요. 그 말에 나는 오래 침묵했다. 그럼 다르게 살면 된다. 그래도 아버지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그 말 한마디가 그동안의 오해를 조금은 녹였다. 사람은 자기 나이가 되어봐야 부모를 이해한다. 아이들이 나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다. 나도 내 부모를 그 나이가 되어서야 이해했으니까. 중요한 건 완벽한 이해가 아니라 서로를 사람으로 보는 것이다. 나는 이제 혼자라는 말을 다르게 이해한다. 혼자는 버려진 게 아니다. 혼자는 스스로 선택한 상태다. 누군가를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 누군가의 기대를 채우지 않아도 된다. 그 자유가 외로움보다 조금 더 크다는 걸 이제야 알았다. 복지관에서 내 글을 모아 작은 책자를 만들자고 했다. 많은 분들이 위로받으실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나는 손사래를 쳤다. 대단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자 담당자가 웃으며 말했다. 그래서 더 필요한 이야기예요. 그날 집에 돌아와 아내 사진을 보며 말했다. 여보, 우리 이야기 누군가를 살릴지도 모르겠어. 나는 더 이상 내일을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 대신 오늘을 조금 더 정성껏 산다. 따뜻한 밥 한 끼, 짧은 산책, 한 통의 안부 문자.
그걸로 충분하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도 누군가를 위해 너무 오래 살아왔다면 이 말만은 기억해줬으면 한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 살아왔다. 이제 남은 시간은 보상이다. 죄책감이 아니라 허락이다. 요즘 나는 시간이 흐른다는 걸 조금 다르게 느낀다. 예전에는 시간이 나를 밀어내는 것 같았다. 젊음에서, 가족의 중심에서, 세상의 한복판에서 조금씩 뒤로 밀려나는 느낌이었다. 그래서 더 조급했다. 뭔가라도 붙잡아야 할 것 같았고 누군가에게라도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 같았다. 하지만 지금은 시간이 나를 밀어내는 게 아니라 조용히 옆에 앉아주는 것처럼 느껴진다. 아침에 일어나 시계를 보지 않고 햇살을 먼저 본다. 시계는 늘 나를 재촉했지만 햇살은 기다려준다. 어느 날 동네 이발소에서 머리를 자르다가 이발사가 물었다. 어르신, 요즘은 뭐 하세요? 예전 같았으면 괜히 멋있는 말 하나 붙였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날은 있는 그대로 말했다. 그냥 살아요. 이발사는 웃으며 말했다. 그게 제일 어려운 건데요.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다. 나는 이제 무언가를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 누군가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않아도 된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릴 줄은 몰랐다. 아이들과의 관계도 조금씩 안정되어 가고 있다. 자주 보지는 않지만 예전처럼 날카롭지도 않다. 큰아이는 가끔 이런 말을 한다. 아버지, 요즘은 아버지 말이 조금 이해돼요. 나는 그 말에 굳이 답하지 않는다. 이해는 말로 확인받는 게 아니라 시간이 만들어주는 것이니까. 혼자 사는 집에도 이제는 익숙해졌다. 밤이 되면 불을 하나만 켜두고 라디오를 튼다. 사람 사는 소리가 흘러나오면 외로움은 조금 뒤로 물러난다. 나는 이제 외로움을 없애려고 하지 않는다. 그저 함께 두는 법을 배웠다. 그게 나에게 시간이 가르쳐 준 가장 큰 배움이다. 요즘 내가 세운 목표는 아주 단순하다. 아프지 않게, 그리고 후회하지 않게. 예전의 목표들은 늘 누군가를 기준으로 했다. 아이들, 가족, 책임, 체면. 하지만 이제는 내 기준으로 산다. 하루에 한 번은 웃을 수 있는 일을 만들고 하루에 한 번은 내 몸 상태를 살핀다. 그리고 하루에 한 번은 아내를 떠올린다. 여보, 오늘도 잘 살았다. 그 말이면 충분하다. 나는 더 이상 완벽한 아버지가 되려고 하지 않는다. 그 대신 솔직한 사람이 되려고 한다. 아이들이 힘들다고 하면 그래도 참고 살아라 라고 말하지 않는다. 힘들면 힘들다고 말해도 된다. 그 말을 이제야 할 수 있게 됐다. 어느 날 복지관에서 만난 노인이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살아남은 사람들이에요. 그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다. 그래, 우리는 살아남았다. 전쟁 같은 세월을, 가난을, 책임을, 상실을 지나 여기까지 왔다. 그 자체로 이미 충분하다.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듣고 있는 당신도 마찬가지다. 당신이 지금 어떤 처지에 있든 누군가와 멀어졌든 혼자라고 느끼든 당신은 여기까지 살아왔다. 그건 자랑해도 되는 일이다. 나는 오늘도 천천히 걸어간다. 서두르지 않는다. 도착지가 어디든 괜찮다. 삶은 끝까지 가보지 않으면 끝난 게 아니니까. 이 이야기가
당신의 하루를 조금 덜 무겁게 했다면 구독으로 다음 이야기에서도 함께 걸어주세요. 우리의 이야기는 아직 계속됩니다.